몸이 너무 많이 상했구려. 어찌 약도 안 먹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오. 에이, 저놈의 질긴 여편네. 돈도 없는 게 명줄만 길구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산속에 좋은 약초가 있다 하니 같이 가봅시다. 한밤중 지게에 실려 산속으로 간 박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에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에는 20가구 남짓한 백성들이 화전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혀를 끊임없이 차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겉으로 보기에 나무랄 데 없는 사내였습니다. 키가 7척이 넘고 어깨가 넓어 힘쓰는 일은 마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썩은 늪과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일하기를 싫어해 부모의 재산을 축내며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는 도박과 술로 날을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는 소곤거림에는 늘 김서방의 악행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서방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또 주사를 부리더군. 저번 주에는 뒷집 황씨네 담장을 발로 차 무너뜨렸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내한테까지 주먹을 휘두른다는데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그는 집에 있는 귀한 제기마저 팔아 도박판에 던지는 천하의 나쁜 놈이었고 바칠은 하지 않으면서 곡식이 떨어졌다고 아내를 닥달하는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박 씨는 달랐습니다. 가난하지만 학문을 소중히 여기는 선비 가문의 딸로 자란 그녀는 비록 한글밖에 배우지 못했으나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한문 구절들을 귀동냥으로 익혔고 산과 들에 피는 풀과 나무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아버지를 모시며 자란 탓에 바느질, 길쌈, 음식 만들기, 약초, 캐기 등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박 씨처럼 현명한 아내를 두고도 저런 개차반 같은 짓을 하다니 김서방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리 눈이 멀었을까. 마을 이장은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김서방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변덕스러웠으며 자신을 비판하는 자가 있으면 한밤중에 찾아가 위협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혼이 난 지 3년째 되던 봄, 박 씨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봄철 환절기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져 밤새도록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아침 해를 보며 일어나려다 그만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의원 송노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박 씨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눈동자를 들여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니오.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두 꺾여 있고 사지에 도끼가 돌고 있소. 아마도 산에서 나는 어떤 독초나 썩은 물을 잘못 먹은 게 아닌가 싶소. 이대로 두면 보름을 못 넘기겠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웃집 아낙네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송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강산에서 나는 천년 묵은 산삼이나 지리산 깊은 곳에 영지버섯을 구해 달여 먹여야 하오. 그것도 매일같이 석 달은 먹어야 겨우 명주를 붙들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이 집 형편에 그게 가능하겠소. 그 약재들은 한 뿌리에 은자 10냥은 좋게 들 텐데. 은자 10냥이면 쌀 한 가마니를 넉 달치는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석 달 동안 매일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그런 돈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 안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김서방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나 걱정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은자 10냥을 석 달이라고. 그럼 300냥이 넘는단 말인가? 미친, 차라리 그 돈으로 한양 기생집에서 1년은 호강할 수 있겠구나. 이 계집이 내 팔자를 말아먹을 작정이군. 그날 밤 김서방은 박 씨가 알아놓은 방문 앞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비상금이 숨겨진 곳을 뒤졌습니다. 박 씨는 혹시 모를 흉년에 대비해 시집 올 때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와 조그만 은주머니를 감춰두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것을 찾아 내 품에 감추고는 밤길을 나섰습니다. 여보, 물 한 모금. 박 씨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을 팔자면 곱게 죽지, 산 사람까지 고생시키는 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는 문을 발로 차듯 닫아 걸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간 곳은 마을에서 10리 떨어진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의 비상금으로 술을 사고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은자 3냥을 날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판에 끼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과부로 전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전답이 100마지기가 넘는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 없이 홀로 사는 외로움에 종종 이런 주막에 나와 시름을 달래곤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김서방의 건장한 체격과 그럴듯한 말솜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실은 김서방이 이미 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녀의 허전한 마음은 그것마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김서방 혼자 사시기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듣자 하니 부인이 중병을 앓는다던데. 최 씨 부인이 슬픈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아이고 부인. 말도 마시오. 내 그 계집과 사느라 3년을 지옥에서 살았소. 병수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종일 신음소리나 내며 죽지도 않고 버티니 차라리 호라비가 나을 지경이오. 김서방의 말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드시다면 제 집에 와서 전답이나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넓은 땅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늘 걱정이었답니다. 제대로 일만 해주신다면 평생 비단 옷 입고 고기 반찬 먹으며 사실 수 있을 텐데요. 김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00마지기 전답이라면 그것을 팔기만 해도 한양에 가서 대저택을 장만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박 씨가 자연히 죽기를 기다리기엔 자신의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손을 써야 했습니다. 닷새가 지나도록 김서방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몰래 미음 한 그릇을 갖다 주었지만 박 씨는 그것을 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이불을 걷어차고 잠시 후엔 얼음장처럼 떨며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느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습니까? 박 씨는 눈물도 다 말라버린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억울한 것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서도 저승에서 남편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부인, 나요.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소. 박 씨는 가물거리는 눈을 간신히 떠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은 그녀의 머리맡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에 주막에서 한약방 주인을 만났는데 그가 귀띔을 해주더이다. 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30리쯤 가면 신령스러운 약수터가 있다고 하오. 거기 가서 이래만 물을 마시면 무슨 병이든 씻은 듯이 낫는다더이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고 잔혹하던 남편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려고 정보를 알아왔다니. 혹시 남편에게도 양심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 정말이요. 그런 곳이 있소. 그럼요. 내일 새벽에 출발하면 해질 무렵에 도착할 수 있소. 내가 당신을 지게에 업고 갈 테니 힘내시오. 김서방의 눈빛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박 씨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여보, 사람만 준다면 평생 당신께 보답하겠소. 하지만 박 씨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서방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간 것을. 그의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에 버리고 최 씨 부인에게로 가는 것.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모두들 불쌍한 김서방, 아내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끝내 산에서 길을 잃었구나 하고 동정할 것이었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박 씨를 지게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박 씨는 남루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몸무게가 너무 빠져 바람에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김서방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지게 아래에 묶었습니다. 이 안에 주먹밥과 물통을 넣어뒀소. 길이 멀으니 중간에 요기를 해야겠소. 박 씨는 남편의 세심함에 또다시 감격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도 사랑이 남아 있었구나. 내가 너무 박정하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김서방은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동네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 전이었기에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일부러 사람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하고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시간이 흐를수록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평범한 오솔길도 아니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 올라야 하는 야생 그대로의 산길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게 위에서 흔들리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약수터가 이렇게 험한 곳에 있소. 사람들이 어찌 이런 곳을 다닌단 말이오? 김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친 숨소리만 내며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발목은 가시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3시즌을 더 걸었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음침한 숲이었고 짐승들의 발자국과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이곳은 호랑이가 나온다는 깊은 산골 아니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입을 벌린 듯한 거대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굴이라 부르며 결코 가까이 가지 않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 씨를 짐짝처럼 동굴 입구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 씨는 바위에 몸을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아파라. 여보, 왜 이러시오? 김서방은 냉소를 지으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밥도 물통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래가 섞인 찬밥 덩어리 하나와 썩은 무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박 씨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먹고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에는 이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잔혹한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나를 살리러 온 게 아니었소. 김서방은 비웃으며 지게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살려? 크크크,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너 같은 병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아느냐? 매일 신음소리나 내고 돈은 돈대로 축내고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찾아야겠다. 마을 옆 최 씨 부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 백마지기 전답을 가진 과부 말이야. 넌 여기서 편히 쉬거라. 아, 편히 죽거라라고 해야 맞겠구나. 이 사람아, 그래도 3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박 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지만 김서방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하늘이 있다면 애초에 나를 이런 가난뱅이로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겠지. 잘 있어라, 박 씨. 저승에서는 좀 더 나은 남편을 만나기를 빈다. 김서방아, 제발 나를 버리지 마오. 이복에 돌아오시오. 박 씨의 절규가 산울림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최 씨 부인의 돈으로 한양 구경이나 실컷 해볼까? 하하하. 박 씨는 동굴 입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허망함이었습니다. 22해를 살면서 누구에게 큰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다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던져놓은 찬밥 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래가 씹히고 곰팡내가 났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죽기 싫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온몸이 젖은 채 동굴 안쪽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안으로 들어가자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다. 박 씨는 필사적으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동굴벽에서 뚝뚝 떨어지는 낙숫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려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갑고 쓴맛이 났지만 그것은 생명수였습니다. 첫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추위와 공포, 통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박 씨는 몇 번이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째 박 씨는 동굴 주변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허기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동굴 입구 근처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거나 뜯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떤 것은 쓰디쓴 맛이 났고, 어떤 것은 먹자마자 구토가 나왔습니다. 어떤 풀은 먹고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어떤 것은 환각을 일으켰습니다. 사흘째 박 씨는 독초를 잘못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서 거품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앓고 있던 병독과 새로 먹은 독초의 독이 서로 상충하여 둘 다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나흘째부터 박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그쳤습니다. 절규도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 그리고 그자를 다시 만나겠다. 그녀는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으면 안 되는 풀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벽에 이끼를 긁어 먹었고 빗물에 불린 나무 껍질을 씹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을 파헤쳐 지렁이와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인간의 존엄 같은 것은 이미 사치였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 씨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온통 절벽과 깊은 숲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동굴 주변의 모든 약초를 꿰고 있었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기운을 돋우며 어떤 열매가 독이 있는지 모두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실험한 결과였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박 씨의 몸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알았던 괴질의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지가 뒤틀리지 않았고 열도 많이 내렸습니다. 어쩌면 이 지독한 환경이 그녀를 단련시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작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펴고 수치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어떤 약초를 어떻게 조합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어떤 것을 먹으면 위험한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녀를 거상으로 만들 지식의 밑바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 씨가 동굴에서 버틴 지 정확히 40이틀째 되던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박 씨는 절벽 아래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새둥지 같았고 얼굴은 흙과 나무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장삼을 입은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다가 박 씨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허,
이것이 웬일인가? 이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박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얼마 만인가. 40이틀 만에 처음 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경계의 눈빛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은 박 씨에게 다가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모아둔 약초들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지혈초와 황기, 그리고 당귀로다. 게다가 이 독초들은, 아니,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했단 말인가? 노승은 해안회이엔 대사라는 이름을 가진 약초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산속을 떠돌며 약초를 연구해온 고승이었고, 본초학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박 씨의 모습을 보고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초를 연구하며 생존한 것임을. 보아하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찌 이곳에 있게 되었느냐?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동굴에 버려진 일,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노승은 조용히 듣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줄이 질긴 여인이로구나. 이 독초들을 먹고도 살아남았다니. 어쩌면 하늘이 너를 살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스님, 저를 마을로 데려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 씨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마을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그 악한 남편에게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거지가 되어 구걸하며 살 것이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승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의지할 사람도, 가진 재산도 없었습니다. 노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길이 있다. 나를 따라와 약초를 배워라. 내가 50년 넘게 쌓아온 지식을 전수해 주마. 그러면 너는 어디를 가든 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의 암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이틀을 더 가야 한다. 길은 험하다. 내 몸으로 갈 수 있겠느냐?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마을로 돌아가도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죽더라도 이곳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노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마른 떡 한 덩이를 꺼내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먹고 힘을 내거라.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배를 채우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서방이 나타나 비웃었고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승과 박 씨는 길을 떠났습니다. 노승의 말대로 길은 험했습니다. 절벽을 타고 계곡을 건너고 때로는 밧줄을 붙잡고 바위를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몇 번이고 미끄러졌고 손발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스님, 못 가겠습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일어나라. 아직 반도 오지 않았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내가 원수를 갚을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노승의 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박 씨에게는 더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틀 반이 걸려서 그들은 마침내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산 정상 근처. 구름 속에 잠긴 듯한 외딴 암자였습니다. 야광암여 완강이라는 낡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다. 앞으로 너는 이곳에서 수행할 것이다. 박 씨는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약초를 말리는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암자 뒤편의 창고에는 수백 가지의 약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약초 그림과 한자로 된 설명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수련이 시작된다. 각오는 했느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노승의 수련이 얼마나 가혹한지. 수련 첫날부터 박 씨는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산에 올라 약초를 캐야 했습니다. 그것도 노승이 지정해준 특정 약초를 말입니다. 오늘은 삼지구엽초를 20뿌리 캐와라. 이 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삼지구엽초는 매우 희귀한 약초로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박 씨는 해질 때까지 산을 헤매다가 겨우 3뿌리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3뿌리, 20뿌리를 캐오라 했는데, 스님, 아무리 찾아도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밥은 없다. 노승은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굶었습니다. 배가 고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더 일찍 일어나 산을 뒤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그녀는 마침내 20뿌리를 채웠습니다. 좋다. 이제 이것들을 분류하고 말려라. 뿌리, 줄기, 잎을 각각 나누어서 말이다. 약초를 말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햇빛의 양, 바람의 세기, 온도와 습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약초가 썩거나 효능을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무릎은 바위에 부딪혀 멍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약초뿐만 아니라 본초학의 이론도 가르쳤습니다. 약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인체는 소우주다. 간은 목무이요. 심장은 화호하다. 비장은 토토요. 폐는 금진이며 신장은 수쇠이다. 이 5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것이다. 박 씨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의 구절들을 외웠습니다. 한자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노승이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인사입니다. 연선, 사람을 닮은 뿌리라는 뜻이지. 2달이 지나자 박 씨는 기본적인 약재 100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간단한 처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제 너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귀한 약초를 캐야 한다. 산삼, 영지버섯, 천마. 이런 것들은 평범한 곳에 있지 않다. 어느 겨울날 박 씨는 노승의 명을 받아 산삼을 캐러 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손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고 발은 얼어붙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그녀는 마침내 100년은 묵었을 것 같은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기쁨에 겨워 그것을 캐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박 씨는 벼랑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다가 바위에 부딪히고 다시 나무에 걸렸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계곡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왼쪽 다리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빗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몸은 눈 속에 파묻혀 있었고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어서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천을 만들었습니다. 부러진 다리에 나뭇가지를 대고 천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임시 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주변에서 지혈초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눈 속에서도 그 풀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지식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통증이 극심했지만 참아냈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눈을 녹여 마시고 나무 껍질을 씹으며 죽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김서방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저 개만도 못한 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나흘째 되는 날, 노승이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노승은 박 씨를 업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명줄이 질긴 계집이로구나. 이런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다니. 노승은 박 씨의 다리를 치료했습니다. 뼈를 맞추고 약을 발랐습니다. 2달 동안 박 씨는 누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그녀에게 더 깊은 양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약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인다. 독약과 명약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1000가지가 넘는 약초를 구분할 수 있었고 수백 가지 처방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손끝만 봐도 어떤 병인지 알 수 있었고 맥을 짚으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노승이 박 씨를 불렀습니다. 이제 너는 내게 배울 것을 다 배웠다.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구나. 스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나보다 나은 의원이 될 제목이다. 가거라, 세상으로. 노승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은자 3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천 삼아 한양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배운 것으로 세상을 치유하되 내 원수에게는 가장 매정한 의원이 되어라.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노승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약한 여인으로 살지 마라. 너는 이제 강철보다 단단한 사람이니. 30살의 박 씨가 한양 도성에 도착한 것은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버려진 지만 6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박 씨는 남대문을 지나며 한양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기와 집들이 즐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거리마다 상인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노승에게 받은
은자 세냥과 지난 3년간 익힌 약초 지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남산 자락의 빈민가의 작은 움막을 얻었습니다. 은자 반냥을 주고 빌린 곳으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는 약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한양 근처의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그것을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기 지혈초와 황기가 있습니다. 좋은 약재입니다. 박 씨가 종로 약재 시장의 작은 자리를 펴고 장사를 시작하자 옆 가게의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이봐, 안악내. 여기가 내가 함부로 장사할 곳인 줄 아느냐? 예, 저는 그저 약초를 팔려고. 그저 약초를. 크크크, 웃기는 소리 마라. 이 종로 약재 시장은 약업조합이 관리하는 곳이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한 뿌리도 팔 수 없어. 그럼 조합에 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입. 여자가 하하하. 조선 개국 이래로 여자가 약재상을 한 적이 있더냐? 당장 꺼지지 못해. 상인은 박 씨의 좌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약초들이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 씨가 며칠 밤을 새워 캔 귀한 약재들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 씨가 항의하려 하자 건장한 사내 둘이 나타났습니다. 조합에서 고용한 깡패들이었습니다. 이년아, 말을 듣지 않는구나. 2번 말하기 싫은데. 그들은 박 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 씨는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경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주워 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면으로 부딪힐 수 없구나. 박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종로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남산 자락에 판잣집들이 모여 있는 곳,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 없으십니까? 제가 무료로 진맥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의원이라니, 게다가 무료라니. 사기꾼이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빈민가를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기침을 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박 씨는 노파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파의 맥을 짚어보니 폐에 담이 차서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을 다려드릴게요. 며칠만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박 씨는 자신이 캔 약초로 탕약을 만들어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노파는 기침이 멎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은인을 어찌 갚아야 하나. 노파는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남산 자락에 신기한 여의원이 있다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뒤, 박 씨의 움막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다친 사람들, 약을 구할 돈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돈이 있는 자에게는 적은 값을 받았고, 없는 자에게는 공짜로 약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돈은
고작 환자 한 명당 다푼에서 한 푼이었습니다. 관가의 의원이 받는 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박 씨 의원의 약은 관가 의원보다 낫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는 해안대사에게 배운 고급 양리학을 알고 있었고, 직접 산에서 캔 신선한 약초를 사용했습니다. 관가의 의원들이 오래된 약재를 비싸게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박 씨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귀한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옷감과 장신구를 보니 궁궐 안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박 씨 의원이 맞소.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딸아이가 괴질에 걸렸소. 궁궐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들었소. 하지만 한 궁녀가 당신의 소문을 전해주더이다. 부디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오. 박 씨는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북촌의 기와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왕실의 상궁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12살 소녀로 온 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 있었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소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혀를 보고 맥을 짚고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전에 알았던 것과 비슷한 독성 열병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부디 우리 아이를. 박 씨는 밤새 산을 헤맸습니다. 북한산 깊은 곳에서 희귀한 해독초를 캐고 새벽까지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녀의 열이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소녀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궁은 눈물을 흘리며 박 씨에게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상궁은 박 씨에게 은자 100냥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은자 10냥이면 충분합니다. 10냥, 아니, 내 딸의 목숨값이 고작. 제게 은자 100냥은 쓸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냥이면 제가 더 많은 가난한 이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궁은 박 씨의 고매한 뜻에 감복했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가 다른 상궁들과 나인들에게 박 씨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양반가의 부인들이, 궁궐의 나인들이, 심지어 고위 관료들까지 몰래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기적의 여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녀는 번 돈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빈민가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죽을 나눠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단순히 약을 파는 것에서 벗어나 약재 유통의 구조를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전국의 산지를 돌며 약초꾼들과 거래했습니다. 내가 직접 당신들에게서 약초를 사겠소.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으니 당신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소. 약초꾼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정말로 시장가보다 2배 높은 값을 치르자 모두 환호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모은 신선한 약재를 한양의 백성들에게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오? 산지에서 비싸게 사고 한양에서 싸게 파는데. 다른 약재상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간 상인 5명을 거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가져가던 이익을 약초꾼과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조선의 약재 유통구조를 뿌리부터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약재상들은 박 씨를 적대시했습니다. 전연을 내버려 두면 우리가 다 망한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약업조합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관가에 뇌물을 바쳐 박 씨를 고발했습니다. 박 씨라는 여자가 의원 자격도 없이 불법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고위 관료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관가는 오히려 고발을 묵살했습니다. 그러자 약업조합은 더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깡패들을 고용해 박 씨의 가게를 습격한 것입니다. 한밤중 5명의 사내가 박 씨의 약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신현, 경고했건만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들은 약장을 엎어버리고 약재들을 밟아 부쉈습니다. 수백 양어치의 약재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깡패 중 한 명이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 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다음에도 말을 안 듣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줄 알아라. 깡패들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쓰러져 흩어진 약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선한 일을 하려 해도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구나. 박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돈과 권력, 그리고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박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치료했던 고위 관료들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약업조합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 자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하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소. 그들도 만만찮은 세력이니.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전국의 산지를 돌며 약초꾼들과 거래했습니다. 내가 직접 당신들에게서 약초를 사겠소.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으니 당신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소. 약초꾼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정말로 시장가보다 2배 높은 값을 치르자 모두 환호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모은 신선한 약재를 한양의 백성들에게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오? 산지에서 비싸게 사고 한양에서 싸게 파는데. 다른 약재상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간 상인 5명을 거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가져가던 이익을 약초꾼과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조선의 약재 유통구조를 뿌리부터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약재상들은 박 씨를 적대시했습니다. 전연을 내버려 두면 우리가 다 망한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약업조합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관가에 뇌물을 바쳐 박 씨를 고발했습니다. 박 씨라는 여자가 의원 자격도 없이 불법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고위 관료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관가는 오히려 고발을 묵살했습니다. 그러자 야겁조합은 더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깡패들을 고용해 박 씨의 가게를 습격한 것입니다. 한밤중 5명의 사내가 박 씨의 약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신현, 경고했건만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들은 약장을 엎어버리고 약재들을 밟아 부쉈습니다. 수백 양어치의 약재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깡패 중 한 명이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 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다음에도 말을 안 듣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줄 알아라. 깡패들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쓰러져 흩어진 약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선한 일을 하려 해도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구나. 박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돈과 권력, 그리고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박 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치료했던 고위 관료들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야겁조합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 자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하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소. 그들도 만만찮은 세력이니.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야겁조합과 경쟁할 수 있는 정식 상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단 허가증만 있으면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위 관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 친구가 호조판서인데 그에게 부탁해보겠소. 한 달 뒤 박 씨는 정식 약재 상단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화당바허당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평화로움을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화당이 문을 열자 한양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박 씨의 명성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약재상보다 저렴하고 좋은 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화당은 한양에서 가장 큰 약재상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국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부산, 전주, 평양, 조선의 주요 도시마다 보화당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3년이 지나자 박 씨는 조선 최고의 약재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은자 10,000냥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대신 전국 곳곳에 여인들의 쉼터를 세웠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 갈 곳 없는 과부들, 학대받는 첩들.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그를 가르치고 약초 재배법을 전수했습니다. 당신들도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쉼터에서 배출된 여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약방을 열었고 작은 상단을 운영했습니다. 조선 사회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이제 36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낡은 지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릴 때 짊어졌던 바로 그 지게였습니다. 박 씨는 일부러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복수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김서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 씨를 동굴에 버리고 내려온 그날, 김서방은 곧장 최 씨 부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인, 내 아내가 결국 세상을 떠났소. 약수터를 찾아 산을 헤매다가 그만. 아이고, 그런 일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최 씨 부인은 진심으로 김서방을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김서방이 아내를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믿었습니다. 한 달 뒤 김서방과 최 씨 부인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김서방은 최 씨 부인의 전답을 관리하는 척했고 부인은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김서방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돈으로 술과 고기를 사 먹었고 기생들에게 비싼 선물을 안겼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은데. 시끄러워.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오. 김서방은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년째 김서방은 더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사기꾼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내게 좋은 투자처가 있소. 청나라에서 들여오는 비단 장사인데 은자 1000냥만 투자하면 1년 뒤에 5000냥을 벌 수 있소. 5000냥이라고? 김서방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최 씨 부인 몰래 전담 문서를 훔쳐 저당 잡혔습니다. 그리고 은자 1000냥을 마련의 사기꾼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사기꾼은 돈을 받자마자 종적을 감췄습니다. 김서방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당 잡은 전답의 이자를 갚지 못해 땅은 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내 전답이. 최 씨 부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100마지기 중 30마지기가 남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내 선친께서 피땀 흘려 일군 땅을. 김서방은 뻔뻔하게 부인을 탓했습니다. 이것도 다 당신이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최 씨 부인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서방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고. 김서방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박 씨를 버린 천하에 개차반이 왔구만. 쯧쯧, 부자 과부한테 붙었다가 쫓겨났다더군. 김서방은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산골짜기에 움막을 짓고 거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나무를 해다 팔았지만 술버릇과 노름버릇을 버리지 못해 번 돈은 또 날렸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40 중반의 초라한 남루였습니다.
등은 굽었고 이빨은 절반이 빠졌으며 얼굴에는 술로 인한 붉은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의 큰 거상이 이 근처 땅을 사들였다는데 그 거상이 누군데? 박씨라는 여자 거상이라더군. 조선에서 손꼽히는 약재 부자래. 박씨, 혹시 김서방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 박씨는 아니겠지. 내가 버린 그 병신은 진작 죽었을 텐데.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화려한 행렬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앞장섰고 비단으로 장식한 가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기품과 위엄이 넘쳤습니다. 이 지역의 빈 문서를 모두 가져왔다. 빚진 자들은 모두 광장으로 모이라. 박 씨의 명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서방도 떨리는 다리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 문서를 불에 태웠습니다. 기문장, 은자 3냥의 빚. 탕감한다. 이감내 집, 은자 5냥의 빚. 탕감한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박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서방, 내가 진 빚은 200냥이다. 최 씨 부인에게 저당 잡혔던 전담 문서, 그리고 곳곳에서 꾸어 쓴 돈들. 내가 모두 사들였다. 박 씨가 너울을 벗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동굴에 버렸던 박 씨였습니다. 부인, 살아있었구려. 김서방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렇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나를 버린 그 동굴에서 내가 내게 준 썩은 밥으로 나는 3년을 버텼다. 부인. 나는 매일 밤 당신을 위해 기도했소. 정말이오. 김서방은 박 씨의 치마폭을 붙잡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차갑게 그를 뿌리쳤습니다. 기도. 내가 최 씨 부인과 혼례를 올리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도박판에서 돈을 날리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였느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서방의 추악한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자에게 지게를 지워라. 그리고 내가 버려졌던 그 동굴로 데려가라. 예, 나리. 건장한 하인 둘이 김서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박 씨를 지고 갔던 바로 그 지게를 그의 등에 얹었습니다. 안 돼, 나를 죽일 셈이요? 김서방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나처럼 비겁하게 사람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곳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포졸들이 김서방을 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씨도 가마를 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6년 전 김서방이 박 씨를 지게에 지고 올랐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경사의 숨이 턱까지 찼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그의 몸은 이제 술과 방탕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소. 일어나라. 내가 내 아내를 이 길로 데려갔을 때는 이보다 더 험했다. 박 씨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서방은 울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마침내 그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6년 전 박 씨가 버려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여전히 음침했고 주변에는 짐승들의 뼈가 널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가마에서 내려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이곳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추위에 떨던 밤들, 독초를 먹고 구토하던 날들, 죽음을 각오했던 순간들. 김서방도 동굴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여기 두고 갈 때 썩은 주먹밥 하나를 던져주었지. 기억하느냐? 부인. 나는 그 주먹밥으로 사흘을 버텼다. 그리고 이 동굴 벽에 낙숫물을 핥으며 한 달을 살았다. 풀뿌리를 뜯어먹고 벌레를 잡아먹으며 생존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동굴에서 모든 눈물을 다 흘렸었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아서 너보다 더 강해졌다. 너보다 더 부유해졌다. 그리고 이제 너의 운명을 쥐고 있다. 김서방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그때 내가 미쳤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박 씨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짓밟던 이 남자가 이제는 개처럼 기어다니며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 씨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나는 단지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할 뿐이다. 박 씨는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자에게 쌀 한 가마를 주어라. 그리고 이 동굴 근처에 움막 하나를 지어줘라. 예, 나리, 그럼 이 자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자는 평생 이 산에서 나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매달 나무 100단을 내 상단에 납품해야 한다. 그것이 빚을 갚는 조건이다. 김서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적어도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단, 너는 평생 이 산을 벗어날 수 없다. 도망치면 관가에 고발하여 사형에 처할 것이다. 너의 죄목은 아내 살해 미수, 사기, 횡령. 충분히 목이 달아날 만하다. 김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음침한 산속에 갇혀 매일 무거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야 한다니. 이제 알겠느냐? 내가 나에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박 씨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굴을 나와 가마에 올랐습니다. 출발하라. 행렬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김서방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부인, 박 씨, 제발.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하지만 박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복수인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서방은 그날부터 산속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박 씨가 지어준 움막은 바람이 새고 비가 샜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지게를 치고 산을 헤매야 했습니다. 첫날 그는 나무 10단을 겨우 모았습니다. 온몸이 비틀거렸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걸 100단씩 모아야 한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하인들이 매달 초하루에 찾아와 나무를 수거해 갔습니다. 만약 100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날의 양식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의 등은 더욱 굽었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지게에 지고 움막으로 나르고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을 지나다가 그를 목격했습니다. 저기 김서방 아니오? 아직도 저러고 있구만. 인과응보라더니 정말 그렇네요. 아내를 버린 죗값을 저렇게 치르는구려. 김서방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게를 짊어질 뿐이었습니다. 2년째 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움막 안에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박 씨와 처음 혼례를 올렸던 날, 그녀가 수줍게 웃던 모습, 자신이 도박으로 돈을 날렸을 때도 묵묵히 참아주던 모습.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단지 벌을 받는 것이 억울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3년째 김서방은 나무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움막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하지만 넷째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움막 안으로 들어와 쓰러진 김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푹 꺼진 눈, 거칠어진 피부. 이것이 한때 건장했던 사내의 모습이란 말인가. 박 씨는 가져온 약재를 꺼내 탕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왜 나를 살리시오? 김서방이 가늘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 남자를 살리려 하는지. 사흘 동안 박 씨는 김서방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먹이고 죽을 끓여주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자신이 그를 돌보았던 것처럼. 김서방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떠나려 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소.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소.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소. 박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활함도 탐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깊은 참회만이 있었습니다. 후회는 하늘에 하거라. 나는 단지
내가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다. 왜 나를 살리려 하시오? 나는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박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죽으면 내 복수도 끝나버리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아니면 내 안에 아직 선함이 남아있어서일 수도 있고. 박 씨는 움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여전히 산속에서 나무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은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친 밤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움막 안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김서방이 밖으로 나가보니 한 젊은 사내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동상에 걸린 듯 했습니다. 예전에 김서방이었다면 외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내를 움막 안으로 데려와 불을 쬐게 하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은인은 무슨,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은인이요. 김서방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내는 이틀을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은인의 선함은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함이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박 씨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한 은인에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은인이 김서방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죄인이라 하셨지만 제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박 씨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서방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탐욕스럽고 비겁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김서방에게 이 문서를 전해주거라. 그리고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라고 전하거라. 예, 날이 그런 빚을 탕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8년이면 충분하다. 그는 이미 대가를 치렀다. 하인이 산으로 올라가 김서방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유라니. 나를 풀어주신다고? 그렇습니다. 부인께서 빈 문서를 불태우셨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서방은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움막에 남아 나무를 했습니다. 왜 내려가지 않으시오? 이제 자유의 몸인데. 하인이 물었을 때 김서방은 대답했습니다. 내려가서 무엇을 하겠소? 나는 이곳에서 속죄하며 사는 것이 맞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요. 그 소식을 들은 박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쉰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겨울밤, 그는 움막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그저 허망할 뿐이구나. 하인이 물었습니다. 날이 장례는 어찌 치를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넉넉히 치러주거라. 그리고 마을 공동묘지에 묻어주고 비석도 세워주거라. 비석에는 무엇이라 새길까요? 여기 한 죄인이 잠들다라고 새겨라.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일 테니. 장례가 끝난 뒤 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 낡은 지게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자신을 버릴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지게였습니다. 박 씨는 그 지게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지게는 타올랐고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박 씨는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게가 완전히 재가 되었을 때 박 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저승에서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를. 박 씨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재상을 운영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여인들의 쉼터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박 씨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사라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불타던 그 날카로움 대신 따뜻한 연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 씨는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보화당은 조선 최대의 약재 상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봄날 박 씨는 전국의 쉼터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한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수백 명의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입니다. 박 씨는 높은 단상에 올라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제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박 씨의 말에 여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모두 상처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재산의 대부분을 여러분의 쉼터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복수의 집착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박 씨는 그 후로도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80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녀가 도운 가난한 백성들, 그녀에게 배운 여인들, 그녀를 존경하는 상인들. 사람들은 그녀를 산속의 신선이 내린 거상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본인은 자신을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절망했지만 다시 일어선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경종을,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00년이 흐른 뒤 박 씨가 세운 여인들의 쉼터는 전국 곳곳에 100개가 넘게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상처받은 여인들이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이 묻힌 그 산속 무덤가에는 매년 봄이면 누군가 야생화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박 씨가 생전에 보낸 사람이었을지도, 아니면 김서방에게 목숨을 구한 그 젊은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게에 실려 버려진 아내는 마침내 가장 위대한 거상이 되었고, 그녀를 버린 남편은 마지막에 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